한때는 세상이 두려웠어요. 누구도 믿지 않았고 어디에도 속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낯선 땅, 서울에서 제 인생을 바꿔버린 작은 기적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그 따뜻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눈이 계속 내렸어요. 두껍고 무겁게 바르샤바 전체를 하얗게 덮을 정도로요. 거리는 너무 조용해서 마치 도시 전체가 커다란 담요 밑에서 잠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제 작은 아파트 안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서는 낡은 라디에이터가 힘겹게 덜컥거리면서 돌아가고 있었고요. 노트북은 어두운 방 안에서 작은 달처럼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끝내지 못한 기사들이 쌓여 있었어요. 마감, 또 마감뿐이었죠. 저는 눈을 비비고 한숨을 쉬었어요. 31살. 그리고 이게 제 삶이었어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들을 기사로 쓰는 거요. 전쟁, 범죄, 재난 같은 것들이요. 가끔은 그런 슬픈 이야기들이 제 몸에 연기처럼 달라붙어서 절대 씻겨나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는 오래전에 이미 선택했으니까요. 아버지가 제가 20살 때 돌아가신 뒤로 누군가는 제 여동생 마야를 돌봐야 했거든요. 어머니는 이미 병약하셔서 제대로 움직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섰어요. 많은 걸 포기했어요. 여행도, 꿈도, 사랑도요. 그런 것들은 저한테 사치였어요. 마야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그 메시지가 왔을 때 제 가슴을 주먹으로 얻어맞은 것처럼 아팠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들었어요. 그냥 평범한 거겠지 싶었죠. 장 볼 거 물어보는 거라든지 웃긴 짤이라든지 그런 거요. 근데 웬 영상통화가 걸려왔더라고요. 발신자는 마야였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화면에 마야 얼굴이 딱 뜨는데 온몸이 들떠 있는 게 눈에 보였어요. 예전보다 훨씬 달라 보였어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 보였어요. 갈색 머리카락은 길어져 있었고 볼은 생기로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엘리사, 마야가 터질 것처럼 외치면서 말했어요. 나 좋은 소식 있어. 저는 자동으로 웃으면서 물었어요. 뭔데? 마야가 크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정말 너무 빠르게 말을 쏟아냈어요. 거의 못 알아들을 뻔했어요. 나 결혼해. 지리훈이랑. 한국 사람이야.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화면을 멀뚱멀뚱 쳐다봤어요. 결혼이라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의자에 푹 기대면서 방 안 공기가 확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마야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마야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나도 알아. 너무 갑작스럽다는 거. 근데 엘리사, 지훈 오빠 진짜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인내심도 많고 나를 정말 사랑해. 그 뒤부터는 제대로 들리질 않았어요. 마야 목소리가 그냥 소음처럼 흘러갔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얘, 한국 간 지 겨우 3년 됐잖아. 거기서 영어 가르치고 있었던 거. 그리고 이 남자랑 만난 지 겨우 8개월밖에 안 됐잖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중대한 걸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가 있어? 만난 지 8개월밖에 안 됐잖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 사람 진짜 잘 알아? 알아. 마야 목소리는 오히려 단단했어요. 다르다고. 정말 책임감 있고 가족들도 나를 친딸처럼 대해줘. 저는 이를 꽉 물었어요. 아프게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화면 너머로 마야를 붙잡고 흔들고 싶었어요. 정말 모르는 거야? 세상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얼마나 사람 마음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모르는 거야? 저는 그런 이야기들 수도 없이 기사로 써봤어요. 외국에 시집 갔다가 낯선 나라에서 버려진 여성들 이야기.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 게다가 한국이라니 너무 멀잖아. 너무 달라. 너무 낯설어. 그냥 내가 제일 먼저 알았으면 해서 전화했어. 마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결혼식 때 꼭 와줬으면 좋겠어.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알겠지? 응. 마야 웃음이 살짝 흐려졌어요. 마치 제 실망이 화면을 뚫고 전해진 것처럼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저는 속삭였지만 이미 통화는 끊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그냥 까맣게 꺼진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창밖에는 눈이 더 빠르게 마치 작은 유령들처럼 소용돌이치면서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오래전부터 아프셨던 엄마를 뵈러요. 엄마는 좁은 침대에 누워 계셨고 세상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 손을 잡고 기계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병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생각났어요. 제가 엄마한테 했던 모든 약속들. 마야를 꼭 지켜주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강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거.
저는 잠든 엄마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또 하나의 약속을 마음속으로 새겼어요. 마야를 어떤 헛된 꿈에 빼앗기지 않겠다고. 직접 한국에 가서 마야를 데리고 돌아오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요. 비행기 안에서 12시간을 보냈는데요. 진짜 12년은 흐른 것 같았어요. 몸 여기저기가 쑤셨고 어디가 아픈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머리는 깨질 것처럼 지끈거렸고요. 물을 아무리 마셔도 입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끔찍했던 건 잠을 전혀 못 잤다는 거예요. 눈을 감을 때마다 마야 생각이 계속 났거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벌써 늦은 건 아닌지, 그런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비행기가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제가 귀신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어요. 손에 힘도 제대로 안 들어가는 상태로 캐리어를 끌고 비행기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공기부터 달랐어요. 뭔가 새 건물 냄새처럼 맑고 날카로웠어요. 사방에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번쩍이는 간판들이 있었어요. 사람들 목소리도 가득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안은 차분하고 정돈돼 있었어요. 모든 게 빠르고 체계적이고 깔끔했어요. 바르샤바 공항처럼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분위기랑은 완전 딴판이었어요. 저는 굳은 몸을 겨우 움직이면서 캐리어를 질질 끌고 사람들 사이를 헤쳐나갔어요. 저만 이질적인 존재가 된 느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전부 분주하게 목적지를 향해 움직였거든요. 여행객들, 공항 직원들, 서로 끌어안고 웃는 가족들까지. 그런데 저는요? 그냥 길 잃은 사람 같았어요. 겉모습에 속지 마.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질서가 친절을 뜻하는 건 아니야.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마야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으면서요. 마야는 일이 있어서 직접 마중은 못 나온다고 했어요. 대신 제가 길 잃을까봐 친절하게 단계별로 안내 메시지를 보내줬거든요. 먼저 티머니 카드를 사기, 그리고 AREX 열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가기, 그 다음 지하철로 환승하기. 딱 봐도 간단해 보였어요. 물론 글로 봤을 때 얘기지만요. 저는 군인처럼 명령을 따르듯이 움직였어요. 티머니 카드 사고, AREX 플랫폼 찾아가고, 열차에 올라타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기차가 공항을 벗어나면서 보이는 풍경은 정말 낯설었어요. 유리로 된 높은 빌딩들, 넓고 깨끗한 도로들, 멀리 보이는 구릉들. 아름답긴 한데 동시에 이질적이었어요. 저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살짝 기대고 있었어요. 괜히 세상에서 아주 조그만 존재가 된 기분이었어요. 여기는 집이 아니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하고 나서야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요. 지하철, 표지판은 한국어와 영어가 같이 써 있어서 꽤 친절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노선도 너무 많았고요. 열차도 줄줄이 끝이 없었어요. 저는 캐리어를 발밑에 두고 문 근처에 겨우 비집고 서 있었어요. 몸은 지하철 안에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마치 몸에 달라붙은 옷처럼 떼어낼 수 없는 불신이요. 그리고 그때 일이 터졌어요. 어떤 남자가 비틀거리면서 열차 안으로 들어왔어요. 딱 봐도 술 취한 사람이었어요. 머리는 엉망이고 재킷은 더럽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어요. 냄새도 끔찍했어요. 술 냄새랑 땀 냄새가 섞여서요. 처음엔 고개를 돌렸어요. 제발 저한테 관심 안 가지길 바랐거든요. 근데 역시나였어요. 그 남자가 삐끗거리면서 다가오더니 얼굴에 큼지막한 웃음을 띠고 말을 걸었어요. 엉터리 영어였지만 열차 안 가득 울릴 만큼 큰 목소리였어요. Where you from? Beautiful girl, let's have drink. 순간 심장이 목까지 튀어올랐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들 못 본 척, 안 들은 척 했어요. 그 남자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손은 차갑고 거칠었어요. Come on, come with me.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잡아 끌었어요. 저는 손목을 획 뿌리쳤지만 힘이 너무 셌어요. 순식간에 온몸에 얼음물 같은 공포가 번졌어요. 아, 이거구나. 제가 두려워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낯선 나라에서 혼자 무방비 상태로 무력해지는 거. 주변을 필사적으로 둘러봤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뚫고 들어왔어요. 차분하고 단호하고 명확한 목소리였어요. 손님, 다른 승객들께 불편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어요. 짙은 제복을 입은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깔끔하게 정돈된 검은 머리, 그리고 또렷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남자가 완벽한 영어로 이어서 말했어요. 뒤로 물러나 주세요.
술 취한 남자가 뭔가 한국말로 투덜거리면서 덤볐지만 그 제복 입은 남자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몇 초 만에 다른 2명의 지하철 보안 요원들이 더 다가왔어요. 움직임도 빠르고 대응도 정말 능숙했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 술 취한 남자를 떼어냈어요. 다음 정거장에서 조용히 그 남자를 데리고 내려줬어요. 소란 하나 없이요. 저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심장은 마구 두근거리고 있었고요. 끝났어요. 순식간에요. 처음 저한테 말을 걸었던 그 제복 입은 남자가 다시 돌아왔어요.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따뜻한 걱정이 가득했어요. 괜찮으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었지만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렇게 겨우 속삭였어요. 그 남자가 부드럽게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조심해서 다니세요. 그렇게 제가 처음으로 태민서를 만났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와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 며칠은요. 솔직히 말해서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누가 제 인생에 빨리 감기 버튼을 눌러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모든 게 너무 빨리 움직였어요. 도시도, 사람들도, 그리고 제 감정조차도요. 그리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하철에서 저를 도와줬던 그 경찰관, 태민 씨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우연히 만난 생판남이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태민 씨는 마야 약혼자의 절친이었어요. 원래 저랑 저녁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대요. 마야가 맨날 자랑하던 우리 언니를 드디어 만나게 해주려고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운명 같은 거 저는 믿지도 않았으니까요. 처음엔요. 당연히 경계했어요. 오래된 습관이 쉽게 없어지겠어요? 좋아하면 안 돼. 믿으면 안 돼. 저 혼자 속으로 계속 그렇게 다짐했어요. 나는 친구 사귀러 온 게 아니야. 사람 믿으러 온 것도 아니야. 마야를 위해 온 거야. 근데요. 태민 씨는 그걸 참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이제까지 겪어본 어떤 사람보다도 인내심이 많았어요. 억지로 다가오지도 않았고 가식도 없었어요. 그냥 묵묵하게 옆에 있어줬어요. 쉬는 시간만 나면 서울 구경시켜줄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원해서요. 처음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근데 조금씩, 진짜 조금씩 저도 응 하고 대답하게 됐어요. 우리는 고궁들을 구경했어요. 끝없이 이어진 빌딩 숲 사이에 우뚝 서 있는 고궁들. 경복궁 앞에 섰을 때는요. 오후 햇살에 문이 알록달록 빛나는데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릿했어요. 역사, 아름다움, 그리고 자부심. 그 모든 게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또 태민 씨가 데려간 야시장에서는요. 네온 불빛이 반짝이고 지글지글거리며 익어가는 길거리 음식 냄새가 진동했어요. 상인들은 힘차게 외치고 가족들은 깔깔 웃고 10대들은 꽃 모양 솜사탕 들고 인증샷 찍고 있었어요. 정말 정신없고 다채롭고 살아 숨쉬는 풍경이었어요. 그리고 조용한 공원에도 갔어요. 거대한 아파트 숲 사이에 숨겨진 작은 공원이었어요. 소량기랑 젖은 흙냄새가 가득 퍼져 있었고요. 아이들은 분수대 근처에서 놀고 할머니들은 벤치에 앉아서 은박지에 싼 군고구마를 나눠 먹고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저는 궁금한 걸 참지 못하고 물어봤어요. 한국 사회는 외국인한테 진짜 친절해요? 조금 날이 선 목소리로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태민 씨는 방어적이지도 좋게 포장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게 담담하게 말했어요. 한강이 석양에 반짝이는 걸 바라보면서 다리 난간에 팔을 걸치고요. 그래도 노력해요. 매일.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또 어느 날 밤 경복궁 한참 걷고 나서 태민 씨가 골목길에 숨어있는 작은 찻집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안은 정말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낮은 나무 테이블, 진열장 가득 찬 도자기 찻잔들, 구수한 보리차 냄새가 저를 폭 감싸안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찻주전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전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태민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엘리사 씨, 아직 저희 못 믿으시죠? 비난하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조심스럽게 짚어내듯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근데 가끔은 인생이 예상치 못하게 놀라게 할 때도 있어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손에 들린 찻잔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따뜻한 갈색 차를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저는 아무도 쉽게 믿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 세상은 항상 위험했어요. 사람들은 결국 배신하고, 꿈은 부서지고, 믿음은 약점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낯선 땅에서 한때 두려워하고 오해했던 곳에서 며칠 전만 해도 모르는 사람이었던 그 사람에게 어떤 고향 사람보다도 더 큰 친절과 인내를 받고 있었어요. 저는 아까 낮에 봤던 궁궐 생각이 났어요. 수백 년 동안 전쟁과 변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모습을 바꿔가며 살아남은 그 모습이요. 사람도 그럴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태민 씨를 바라봤어요. 진심으로요. 그 사람은 저한테 환상을 팔려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을 완벽하다고 꾸미려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게요. 그리고 그 순간 제 가슴 한가운데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매듭이 살짝 풀리는 걸 느꼈어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옆에 새로운 감정이 조심스럽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희망. 어쩌면요. 세상은 제 두려움보다 훨씬 더 넓은 걸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제는 그렇게 악착같이 세상을 밀어내지 않아도 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마야와 지훈 씨 가족과의 약혼식 전날 밤, 저는 혼자 호텔 방에 서 있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까 서울이 어두운 하늘 아래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수천 개의 작은 불빛들이 밤 공기 속을 둥둥 떠다니는 약속들처럼 보였어요. 참 예뻤어요. 살아 숨 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저는 이마를 차가운 유리에 살짝 기대었어요. 이 도시, 이 삶이 저를 그렇게 무섭게 했는데 지금까지 본 모든 걸 생각해보니까 제 뼛속 깊은 곳까지 알겠더라고요. 마야는 행복했어요. 진짜로요. 웃는 모습이 예전처럼 껄껄 웃는 게 아니라 마음 깊숙이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지훈 씨요? 한번 만나기도 전에 제가 경계했던 그 남자. 정말 다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마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지훈 씨 가족은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야를 가족처럼 받아줬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요. 문제는 여기에 없었어요. 문제는 마야의 선택도 한국도 아니었어요. 문제는 저였어요. 두려움을 움켜쥐고 있던 건 바로 저였어요. 과거를 놓지 못한 것도 바로 저였고요. 저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젠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랑 싸울 필요 없었어요. 폰을 집어들었어요. 마야한테 문자하려고요.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미안해. 그 말을 전하려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내려다봤는데 바르샤바에서 온 번호였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부드러웠어요. 병원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안타깝지만 어머님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그 순간 주변 모든 게 사라진 것 같았어요. 창밖의 불빛도, 창문 너머 들리던 자동차 소리도, 심지어 제 숨소리마저도요. 가능한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께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침대 끝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공포, 죄책감, 두려움, 모든 감정이 거대한 파도처럼 저를 덮쳤어요. 전 마야를 구하러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대로 잠도 못 잤어요. 짐을 싸면서도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옷의 무게도 지퍼를 닫는 감촉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자 저는 공항에 있었어요. 텅 빈 그림자처럼. 마야한테 말도 못했어요. 차마 부끄러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보안 검색대로 걸어가려던 순간 뒤에서 누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엘리사. 뒤돌아봤어요. 마야가 저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당황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멈춰선 마야가 시선을 아래로 내려 제 캐리어를 봤어요. 그리고 그제야 알아차린 표정이었어요. 진실을요. 작별 인사도 없이 가려던 거야? 마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식간에 제 눈에도 눈물이 가득 찼어요. 고개를 젓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너무 꽉 막혀서 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미안해. 겨우 속삭였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마야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근데 왜? 저는 꾹 참으면서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엄마가 아파. 정말 많이 아파. 나를 찾고 계셔. 마야 얼굴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바로 이해했어요. 마야는 항상
제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줬거든요. 저는 마야를 끌어안았어요. 온 힘을 다해서요. 널 구하러 왔는데 마야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어요. 사실은 내가 구원받아야 했던 거였어. 마야도 저를 꼭 끌어안았어요. 가야 해.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 잊지 마. 언니. 이제 혼자가 아니야. 저는 마야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터지는 걸 느꼈어요. 자부심, 슬픔, 고마움, 사랑. 저는 마야 얼굴을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행복해져. 마야. 진심을 담아서 말했어요. 정말 좋은 선택했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 붙들고 서 있었어요. 쉽게 떨어지지 못하고요. 그러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캐리어를 들고 게이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때 그를 봤어요. 터미널 한쪽 기둥 옆에 조용히 서 있던 태민 씨를요. 그 사람은 저를 막으려고 달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거기에 서 있었어요. 제 눈을 정확히 마주 보면서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서로 수천 마디를 주고받은 것 같았어요. 후회, 감사, 희망,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 저는 아주 작게 진짜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오랜만에 마음 깊숙이 우러나온 미소였어요. 태민 씨도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줬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제 마음 한 조각이 이곳에 남아버린 걸 알았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바르샤바는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회색 하늘에 두꺼운 코트 밑으로 파고드는 차가운 바람까지요.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고 거리 위 사람들은 목까지 스카프를 칭칭 감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기는 제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딘가 고향 같지 않았어요.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바로 공항에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긴 복도를 걸을 때마다 제 부츠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고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강하게 느껴졌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심장은 점점 더 세게 뛰었어요. 어머니 병실 문을 조심스레 밀어 열었을 때 저는 한순간 숨조차 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너무 작아 보였어요. 너무나 연약했어요. 피부는 창백하고 거의 비칠 것 같았고 예전엔 짙고 풍성했던 머리카락도 이제는 희미하게 휘어져서 베개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머니가 눈을 뜨시고 저를 보셨을 때 그 눈빛에는 어떤 병도 이길 수 없는 강한 빛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 다녀왔니? 어머니 목소리는 옆에 있던 심장 모니터 소리만큼이나 가늘고 희미했어요. 저는 어머니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아서 어머니 손을 살짝 잡았어요. 마치 아주 작은 새 한 마리를 손에 올려놓은 것처럼 가벼운 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고요. 그래서 어머니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살살 쥐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마야는 안전할 거예요. 잠시 동안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어머니는 천천히 힘겹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얼굴에 긴 시간 동안 쌓였던 걱정의 주름이 스르르 펴졌어요. 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여전히 제 손을 꼭 잡은 채로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어머니는 지금껏 우리를 위해 버티고 계셨던 거라는 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랑 마야를 위해서요. 우리가 괜찮을 거라는 확신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어머니는 쉴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몇 주는 꿈꾸는 것처럼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저는 병원에 머물면서 어머니 옆을 지켰어요. 책을 읽어드리고 작은 음식 조각을 떠먹여드리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제 머리를 빗겨주시던 것처럼 조심스럽게 머리를 빗어드렸어요. 밤에는 혼자 조용한 바르샤바 거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예전과는 다르게 모든 게 보였어요. 똑같이 금이 간 보도블록, 똑같이 지친 얼굴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는 그 안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었어요. 전에는 위험만 보였던 곳에서 이젠 가능성이 보였어요. 같은 우산을 함께 쓰며 웃는 연인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는 소년, 비둘기를 쫓으며 까르르 웃는 꼬마아이. 세상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바뀐 건 저였어요. 저는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늘 불안에 떨며 반쪽짜리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어느 추운 저녁, 병원에서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 앞에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평범한 흰 봉투였어요. 화려한 우표도 알록달록한 스티커도 없었어요. 손글씨로 쓰인 주소, 발신지는 서울이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손이 떨리는 걸 억누르면서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짧고 단정한 글씨로 적힌 메모. 여기에도 당신의 집이 있어요. 오고 싶다면 언제든지. 태민. 저는 오랫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어요. 혹시 눈을 깜빡이면 글자가 바뀔까 싶을 정도로요. 집. 단순히 장소를 뜻하는 게 아니었어요. 벽과 지붕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를 수 있는 곳. 기회. 새로운 시작.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접어서 가슴에 껴안았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진짜 꿈을 꿔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기사 하나 더 쓰기 같은 소박한 꿈이 아니라, 세금 내기 같은 책임의 꿈이 아니라 진짜로요.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사람들을 믿고 웃고 사랑하고 희망을 품는 그런 꿈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다시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깨진 보도블록 위로, 녹슨 자동차 위로, 회색빛 도시 위로 하얗게 덮어주고 있었어요. 모든 걸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처럼요. 아마 저도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을지 몰라요. 저는 태민 씨 편지를 꼭 껴안고 살짝 웃었어요. 어딘가 먼 바다 건너편에서 문 하나가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제 필요한 건 용기를 내서 그 문을 통과하는 것뿐이라는 걸요. 몇 달이 흘렀어요. 마치 책장이 한 장 한 장 넘어가듯이요. 어머니 건강은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의사 선생님들은 매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최악은 지나갔어요. 어머니는 전보다 훨씬 강해지셨어요. 웃는 날도 많아지고 식사도 조금씩 잘하시고 침대 옆에서 예전에 좋아하시던 노래를 틀어달라고 부탁하시기도 했어요. 저는 그 모든 시간을 어머니 곁에서 함께 했어요.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절대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쪽 깊은 곳에서는 느끼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시간이 됐다는 걸요.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었던 일, 이젠 해야 할 때였어요. 저 자신을 구할 시간. 어느 조용한 아침, 저는 다시 짐을 쌌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상태로 짐을 싼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쫓아가려고, 무언가를 고치려고 싸는 짐도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저를 위해서였어요. 저는 서울로 가는 편도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이상할 정도로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터미널 안에는 여전히 똑같은 차가운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고, 작은 카페에서는 여전히 타버린 커피 냄새가 났고, 지친 여행자들은 여전히 캐리어를 끌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두려움에 굳어있던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허리를 펴고 숨도 깊이 쉬고 마음을 열 수 있게 된 사람이었어요. 가슴 한쪽에 갇혀있던 작은 새 같던 두려움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다른 게 자리 잡았어요. 희망. 비행기 탑승할 때 저는 주머니 속에 꼭 넣어둔 태민 씨의 편지를 꺼내 만지작거렸어요. 꼭 다시 읽을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마음으로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도망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빛나는 무언가, 저만의 무언가를 향해서요. 비행기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하늘로 솟아오를 때 저는 의자에 기대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 초조해하고 걱정하고 후회했을 텐데 지금은 그저 평온했어요. 이번에 바다를 건너는 건 작별 인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몇 시간 후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게이트를 걸어 나왔어요.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설레서요. 사람들 사이를 두리번거리면서 사실 제가 뭘 찾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보였어요. 도착 게이트 너머 조용히 서 있는 태민 씨가요. 이번에는 지하철 제복도 아니었어요. 그냥 심플한 회색 스웨터에 어두운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하얀 동백꽃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섬세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저를 보자 태민 씨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천천히 약간은 수줍은 듯 걸어와서 제 앞에 섰어요. 어서 와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집, 바르샤바도 아니었고 미완성 기사와 오래된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제 옛 아파트도 아니었어요. 여기가 집이었어요. 집은 장소가 아니라 느낌이었어요. 저를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태민 씨 미소 속에 있었고 혼란스럽고 복잡하면서도 진짜 살아 숨쉬는 이 서울의 거리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걸 스스로 처음으로 믿게 된 그 순간 속에 있었어요. 저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태민 씨 손에서 꽃다발을 받아들었어요. 그 짧은 순간
우리 손끝이 스치면서 조금 더 오래 머물렀어요. 고마워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기쁨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나란히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늦은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황금빛으로 모든 걸 감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의 밝고 바쁜 거리를 함께 걸으면서 저는 강하게 깨달았어요. 집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로 선택한 곳이구나.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정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